세종대왕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엄근진, 훌륭한, 정말 업적이 많은 성군.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그 인간적인 모습은 어땠을까요? 제가 세종에 대해서는 벌써 2년 전입니다. 2023년 1월 달에 청년세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방송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세종의 어린 시절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그 후속편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종대왕 하면 이 초상화가 있죠. 이 초상화는 세종의 본래 모습을 그린 게 아니고 1973년에 김기창 화백이 그린 겁니다. 표준영정이라고 해가지고 역사적인 위인들의 그 초상화를 새로 그린 거죠. 그런 일이 많았는데 세종대왕의 표준영정은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만원권 지폐, 광화문에 있는 세종대왕 동상, 또 여러 곳에 이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의 밑그림이 된 거죠. 그래서 세종은 이렇게 생겼다 공식적으로 결정을 한 건데 사실은 세종대왕의 본래 초상화는 지금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상화인 거죠. 자, 그래서 세종대왕이 이렇게 실제 생겼을 거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그렇지 않다. 저는 옛날 사람들의 초상화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늘 이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 초상화가 이분의 몇 살 때 얼굴일까 하는 겁니다. 자, 이 초상화 보면 몇 살 때 그림으로 보이세요? 수염도 나고 눈 밑 주름도 있고 한 50분 넘은 그런 그림 아닐까요? 세종이 54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말년에 그렸더라도 54세 아래의 그림이 되는 거죠. 옛날 사람 54세면 이 정도 될까요? 피부 관리 안 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겠는데 그렇다면 세종의 젊은 시절은 어땠을까요? 그건 그림으로 남아있지 않고 우리가 그 그림도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 시절이나 젊은 시절에 대한 생각을 하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위인에게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훌륭하진 않았을 거예요. 평범한 한 어린이가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쳐서 저런 위인이 됐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리가 되죠. 위인이 된 다음을 살피는 게 아니라 위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아는 것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대기, 위인전 이런 걸 읽게 되는데요. 이 위인전을 보면 대체로 말년의 이미지를 고정시켜 놓고 그걸 앞으로 밀고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어려서부터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걸 계속 보여주게 되죠.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우리가 지금 주변에 학교 다니고 놀고 있는 어린이들을 보면서 저 중에 얼마나 훌륭한 위인이 될 아이가 있을지 누가 알아요? 그냥 평범했던 아이가 성장 과정에서 남보다 더 노력하거나 또는 남보다 더 행운을 갖게 된다면 위인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종대왕의 어린 시절을 말년에 위인이 된 다음에 그 이미지를 갖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살펴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세종, 세종이 인간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성군으로서의 세종, 정치가로서의 세종, 이거는 다음에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 인간 세종, 세종의 인간적인 모습을 알아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세종이 1397년에 탄생하죠. 태조 6년입니다. 그때 상황은 어떠냐면 할아버지는 왕이에요. 태조. 그런데 아버지는 이방원은 그냥 왕의 5번째 아들입니다. 수많은 왕자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정한군, 정한대군이라고 불리는 여러 왕자 중에 한 사람. 게다가 세종은 이방원의 셋째 아들입니다. 정리하면 국왕의 5째 아들의 셋째 아들. 이러면 왕실에서는 그 존재가 보이지도 않아요. 딱 한 사람씩만 왕위를 계승하는 겁니다. 첫째 아들의 첫째 아들의 첫째 아들의.
그게 안 되면 첫째 아들의 둘째 아들의 첫째 아들의 둘째까지는 어떻게 해볼 수 있지만 다섯째 아들의 셋째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왕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왕자의 난이라는 걸 일으켜서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때 세종의 나이가 4살인데 왕자가 된 거예요. 그래도 셋째 왕자입니다. 첫째, 둘째, 형이 있는 세 번째 왕자니까 왕이 될 가능성 역시 거의 없다고 봐야죠. 더군다나 8살이 되었을 때, 세종이 8살이 되었을 때 그때는 충령이라고 불렸죠. 양녕대군이라고 불리는 그 형이 세자로 책봉이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아버지 다음 왕은 큰형이야. 이게 아주 딱 고정이 된 거예요. 여기서 셋째 아들이 왕이 될 가능성 없어요. 더 나가서 이 세자가 아들을 낳습니다. 1414년에 첫째, 1417년에 둘째 아들을 낳아요. 세자가 된 형한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왕통이 동생에게 내려오지 않고 조카, 그 세자의 아들한테 가게 되는 거죠. 여전히 후순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왕이 될 사람? 이건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때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태종이 아버지가 세종한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너는 할 일이 없으니 그저 편안히 즐기기나 해라. 그래서 제대로 된 왕자 수업 이런 거 안 시키고 너 알아서 공부해. 너 좋은 거 해. 그래서 서화, 그림, 글씨, 화석, 꽃과 수석, 금슬, 여러 가지 악기 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 놀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영수보다 예체능에 강한 그런 왕이 나중에 탄생하게 되는 이런 우연이 생기게 되는데 어쨌거나 이때까지만 해도 세종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을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시간에 세종이 유별나게 남보다 열심히 한 게 있습니다. 바로 독서예요. 책을 읽는다. 독서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요새 책 안 읽지 않으세요? 깊은 지식은 절대로 독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요. 책을 꼭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좋은 책이 있잖아요. 네. 자, 얼마나 책을만 읽었느냐? 충녕대군은 천성이 총명하고 민첩하고 학문을 좋아하여 비록 몹시 추운 때나 몹시 더운 때를 당하더라도 밤을 새워 글을 읽었다. 밤새워 글을 읽었으므로 나는 그가 병이 날까 두려워 밤에 글 읽는 것을 금지했다. 아버지 태종의 회고담입니다. 애가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 책을 너무 열심히 읽어. 밤에는 읽지 말아라. 이거는 충분히 그럴만해요. 지금처럼 전등 이런 거 없을 때입니다. 조명시설이 뭐가 있었겠어요. 거기서 밤새 글을 읽는다는 거는 눈 나빠지는 것과 그대로 직결이 되는 거죠. 가장 먼저 눈병 날 걸 두려워했을 거예요. 자, 이래서 그냥 평범하게 왕자로 살 사람, 공부를 아무리 좋아해도 글쎄요, 뛰어난 학자가 되기도 어려운 평범하게 왕자로 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22살이 되었을 때 예상치 못한 그 사건이 발생합니다. 형하고 아버지가 싸운 거예요. 세자와 국왕이 싸운 겁니다. 누가 이겼겠어요? 당연히 아버지가 이기죠. 그래서 세자가 폐세자 되는 일이 벌어져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누구에게 그 세자 자리가 가는 거죠? 양녕의 아들에게. 아들이 둘이나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어리지만 이쪽이 우선권을 가져요. 나는 양녕이 싫어. 큰아들이 싫어. 따라서 그 큰아들의 아들들, 그 손자들도 나는 싫어. 태종이 그랬을 수 있죠. 그렇다면 또 누구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양녕의 바로 아랫동생 효령대군에게 가야 되는 거죠. 이걸 다 건너뛰어서 충녕에게, 세종에게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22살 때 갑자기 세자가 돼요. 그것이 1418년 6월 달의 일인데 그로부터 2달이 조금 더 지난 8월 10일 날 갑자기 태종이 양위, 왕위를 물려줍니다. 세종의 입장에서는 그냥 평범한 왕자로, 공부 좋아하는 왕자로, 놀기 좋아하는 왕자로, 물론 이때 논다고 하는 거는 막 이제 나가서 뛰놀고 이런 게 아니고
뭐 글 쓰고 그림 감상하고 뭐 악기 연주하고 이렇게 놀던 이 왕자가 갑자기 세자가 되더니 또 갑자기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세종은 왕이 될 준비를 할 시간이 없었다. 세자라는 제도를 만든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다음에 왕이 될 테니까 왕이 되면 어떻게 해야지, 이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이 준비를 길게는 몇십 년을 해요. 그런데 세종은 그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불과 2달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세종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살펴볼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왕 된 사람 치고는 왕 노릇을 참 잘했어요. 그거 참 이상하죠. 뭔가 천재적인 어떤 자질 이런 거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런 억측이 나오게 됩니다. 원래 왕자 시절부터, 형이 세자일 때부터 자리를 노리고 있었어. 나름대로 준비를 한 거야. 이런 이제 음모론이 나오게 되는데, 태종실록과 세종실록에서 왕이 되기 전에 세종의 행동, 또는 세종실록에서 나중에 그 회고한 것, 이런 것들을 보면 세종이 형을 모함해서 아버지로부터 미움을 사게 하고, 그래서 쫓아내게 하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근거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몇 가지 이야기되는 게 있어요. 자, 이 사건은 태종과 세자, 양령의 사이가 틀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인데, 어리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양령이, 이 어리는 곽선이라는 사람의 첩이었는데, 다시 얘기해서 남편이 있는 여자였어요. 이 어리라는 여자가 예쁘다는 소문을 듣고 궁궐로 거의 납치하다시피 데리고 들어간 이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당연히 소문이 났을 텐데, 이 소문이 난 것과 국왕의 귀에 들어가는 것은 다른 문제죠. 태종이 이 사실을 알고 정말 노발대발했는데, 자, 누가 태종에게 이 사실을 알렸느냐 하는 거였어요. 이 양령과 태종의 사이가 막 극도로 틀어지고 있을 때, 사실은 뭐 사이가 벌어졌다기보다는 세자가 국왕 태종에게 아주 꾸중을 많이 듣고 있을 때,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길에서 세자와 충령이 우연히 만났어요. 그때 이 동생을 보고 세자가 화를 내면서 어리의 일을 왕한테 아뢰는 게, 아버지께 아뢰는 게 너지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충령이 제가 안 그랬어요 라고 반응을 보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한 거 아니야? 세자는 네가 했구나 이렇게 믿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장면을 보는 우리도 정말 그랬나? 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죠. 나중에 밝혀지는데, 이 사실을 왕한테 아뢰는 것은, 왕에게 알린 것은 충령이 아니라 그 누이였어요. 정경공주가 어머니 원경왕후 민씨에게 알렸고, 이 말이 태종에게 건너 들어간 거였습니다. 충령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아니라고 해봤자 형이 나를 믿지 않을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닌가 싶은데, 결국 진범은 충령이 아니었다라는 것이고, 세자의 의심이 근거 없는 것이었다라는 게 나중에 밝혀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어리의 일로 태종이 세자를 크게 책망하자 세자가 그 자리에서는 잘못했습니다 해요. 그리고는 물러나왔는데 분이 풀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혼나야 되지? 이때 세자의 나이가 25살이거든요. 내가 나이가 25이나 돼가지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혼나야 돼? 아버지한테 다시 쳐들어가서 따지려고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충령이 소매를 붙잡고, 형님 그러면 안 됩니다. 소매를 붙잡고 달래서 겨우 이걸 말렸다는 겁니다. 이거는 형을 보호하려는 동생으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행동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세자가 가지를 않았는데, 동생하고 헤어져서 세자가 자기 방으로 가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편지를 썼잖아요. 청년세종 편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 건데, 그 편지가 이런 내용이에요.
전하의 시녀는 다 궁중에 들이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도 좋아하는 여자를 궁중에다 들이지 않았습니까? 왜 지난번 원경편 보면 태종이 자기 부인의 원경왕후의 몸종까지도 궁궐로 들였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런 걸 아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왜 저한테만 그러십니까? 지금까지 신의 여러 첩을 내쫓으셔서 곡성이 사방에 이르고 원망이 나라 안에 가득한데 어찌 스스로를 반성하고 책망하지 않으십니까? 아버지의 행동을 한번 반성해 보세요. 야,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대들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되죠? 전하는 어찌 신이 크게 효도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내가 나중에 왕이 돼서 얼마나 좋은 왕이 된다는 이런 믿음을 못 가지십니까? 지금 저의 첩 하나를 금하다가 잃는 것이 많을 것이고 얻는 것은 적을 것입니다. 뭐 거의 전투 모드예요. 이렇게 치 받으니까 태종이 정말 오랫동안 참아왔던 화가 우리말로 뚜껑이 열렸어요. 못 참겠다. 세자가 편지를 보낸 것이, 이 글을 써 보낸 것이 5월 30일입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6월 3일 날 세자를 폐해요. 폐세자를 해요. 이렇게 해서 충령에게 기회가 오게 된 건데 실록에서는 이 일 다음에 이런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충령대군이 세자에게 일이 있을 때마다 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형의 그런 비행을 말린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충령대군이 세자 자리를 노렸다? 이렇게 보기는 좀 약하죠. 착한 동생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행동일 겁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있었다면 그거는 오히려 나쁜 동생이죠. 형이 잘못되면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게 동생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충령이 이런 거에 대해서 태종이 충령 편을 들고 세자를 멀리했다. 다시 얘기해서 편애를 하는데 그 편애가 충령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편애를 합니다. 태종이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을 계속 비교를 하는데 언제나 충령 편에서 세자를 낮게 비교를 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416년 2월 달에 충령대군이 시경구절을 아주 적절하게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태종이 기뻐하면서 안 해도 될 말을 해요. 세자가 따를 바가 아니다. 야, 세자는 저렇게 못하는데 그 동생은 저러네? 이런 말은 안 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일도 있어요. 세자가 일찍이 임금 앞에서 사람들의 능력을 논하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논하는 기준이 문과 무였다는 겁니다. 문, 무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는데 세자가 왕에게 자기 동생 이야기를 한 거예요. 충령은 용맹하지를 못합니다. 걔는 공부는 좀 하지만 용맹하지를 못합니다. 문과만 그 100점이고 체육을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태종이 비록 용맹하지 못한 듯하나 큰일에 임하여 결단하는 데는 지금 견줄 사람이 없다. 그렇죠. 왕이 용맹해서 뭐 나가서 싸울 거예요? 결단력. 이 왕의 용맹스러움은 결단력이다. 태종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동생 흐물을 잡았던 이 세자가 좀 무안해졌겠죠. 아버지가 동생만 예뻐하는구나.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더 직접적으로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바로 그 해예요. 세종 20살, 세자가 23살 때 일입니다. 경복궁에 가서, 왜 경복궁에 갔냐면 태종은 창덕궁에 살았거든요. 경복궁은 거의 비워둔 채로 있었고 태종은 거기를 안 들어갔어요. 태종이 경복궁에 살지는 않았지만 경복궁에서 아주 중요한 공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회로 만든 거예요. 거기에서 뭘 했냐면 상왕은 누구냐면 형이에요. 정종. 왕위를 자기에게 물려주고 뒤로 물러앉은 이 상왕 정종을 모시고 경회로에서 술자리를 베풀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충령이 또 이번에는 서경구절을 인용하면서 아는 척을 한 거예요. 잘난 척을 한 거죠. 제가 이렇게 참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태종이
그 학문이 통한 것, 야, 정말 너는 공부 열심히 했다. 이거에 감탄하고 여기까지만 했으면 되는데 그 옆에 앉아있던 세자를 돌아보면서 너는 공부가 왜 쟤만 못하냐 이 말을 또 했다는 거예요. 23살짜리 청년이 20살 동생과 계속 비교되면서 너는 왜 저렇게 못하냐 이런 말을 듣는 기분. 이건 정말 고약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충령이 그래 잘났어 너 좀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 이랬어야 되는 거예요? 글쎄요. 그랬더라면 또 역사가 달라질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또 충령의 세종의 10대의 성품이겠죠. 의도적으로 형을 도발했다거나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대목이죠. 양령의 입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세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지위가 대단히 확고했습니다. 자, 조선이 건국되고 태정, 태, 왕이 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왕위 계승이 2번 있었죠. 이 세 사람이 전부 순탄하지 않은 방법으로 왕이 됐어요. 태조 이성계, 자기가 직접 칼 빼들고 왕이 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정종, 동생이 왕자의 난을 일으킨 다음에 자기에게 왕위를 떠맡긴 겁니다. 그래서 왕이 됐어요. 태종, 2번의 왕자의 난을 거쳐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왕이 됐습니다. 조선이 건국되고 왕이 3대가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제대로 된 왕위 계승이 한 번도 일어나지를 않은 거예요. 이 자체가 왕조의 불안함이죠. 야, 저거 형제들끼리 저렇게 싸우고 저러다 저 나라 얼마나 가겠어. 조선이 앞에 있는 고려처럼 될지 후백제처럼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후백제는 2대 만에 망했잖아요. 태종은 백성들을 안심시켜야 됐습니다. 안심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왕위 계승이 순조롭게 아주 아무 일도 없이 일상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됐으니 맏아들을 세자로 만들고 이 세자에게 아무런 문제 없이 왕위를 계승한다면 나라가 안정기에 들어갔구나라고 하는 걸 백성들에게 모두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양령을 11살에 세자에 책봉합니다. 굉장히 이른 나이에 세자에 책봉한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폐세자 될 때까지 12년 동안 세자 교육을 시킨 겁니다. 좋은 왕이 되기 위한 교육을 계속 시켜요. 이러면 내 다음에 좋은 왕이 순조롭게 계승할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겠죠. 어느 왕보다도 태종은 맏아들에게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줄 확고한 신념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가깝게는 자기가 왕이 될 때 왕자의 난을 일으킬 때 그 명분이 뭐예요? 왜 아버지가 막내 동생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나? 막내 아들 방석을 세자로 삼았잖아요. 이거 부당하다. 이래서 왕자의 난을 일으켰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태종은 적자, 장자가 상속하는 게 맞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인데 만일 양령이 아니라 다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된다면 자기가 전에 했던 행동을 자기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태종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어떻게 해서든 양령, 맏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줘야겠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던 거죠. 양령이 10대 후반부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지만 태종은 폐세자를 한다. 이런 생각은 안 했어요. 웬만하면 어지간하면 별 문제 없으면 얘한테 물려줘야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고 셋째 아들 충령이 정말 똘똘하고 참 내 마음에 들지만 쟤는 그냥 똑똑한 왕자로 공부 좋아하는 왕자로 평생 저렇게 즐기면서 살게 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두 형제를 구분해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충령이 이런 태종의 이 확고한 마음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음모론은 사실이 아니다. 형과 아버지의 싸움 때문에
자기에게 굴러 들어온 기회였다. 이렇게 봐야 역사적 사실에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양녕대군 입장에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양녕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일부러 그런 짓을 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양녕대군이 세자가 되었을 때 아버지 태종의 뜻이 동생 충녕에게 있는 것을 알고 일부러 미친 척하고 사양을 했다. 그랬더니 태종이 결국 폐세자하고 세종을 세웠다. 그 뒤로도 양녕은 자기 재주를 드러내지 않고 그냥 이럭저럭 지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환심을 얻었다. 이거 너무 양녕 입장에서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뒤로 이런 이야기도 이어집니다. 세조가 임금이 된 뒤에 수양대군이 단종을 몰아내고 임금이 되는 이 과정에서 왕자와 대신들이 많이 죽음을 당했지만 양녕은 능히 지혜로서 스스로를 보존했고, 양녕이 이때 살아남거든요.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에요. 단종을 쫓아내라, 죽여라, 이거 전부 양녕대군이 한 얘기예요. 정말 이상한 사람이죠. 정말 늙어서도 정신 못 차린 사람인데 이거를 지혜로서 스스로를 보존했다. 지혜로 자기 몸을 보존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세조 또한 높이 대우했다. 세조에게 양녕대군은 큰아버지예요. 이 큰아버지를 높이 대우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양녕대군이 임금 자리를 사양한 것을 어려운 일이라고 하지 않고 끝까지 몸을 잘 보존한 것이 더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양녕이 얼마나 참 처세 달인이에요. 이걸 참 어려운 했다. 높이 평가했다는 건데, 이 이야기는 열려실기술이라는 조선 후기의 야사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열려실기술, 이거 참 재밌는 책이에요. 이런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다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 재밌습니다. 재밌는 옛날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으면 안 돼요. 오래된 옛날 책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다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 거냐?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처럼 옛날에도 유언비어가 많고 속설, 그냥 민간에서 재미로 하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지금도 그런 얘기 많지 않습니까? 요즘도 유튜브 세상에 얼마나 근거 없는 얘기들이 많이 떠돌아요. 이거 역사적 사실 그중에 몇 %나 되겠습니까? 이걸 전부 모아가지고 책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역사책이 되겠어요? 열려실기술이 그런 책이에요. 근거가 없는 책입니다. 그래서 열려실기술을 근거로 해서 옛날에 이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려실기술의 뭐랄까 미덕이랄까 하는 게 있는데 그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수집을 해서 적었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수집한 것인지를 다 또 밝혀놨습니다. 그러니까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아니고 근거가 있는 유언비어, 출처가 있는 유언비어,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미친 채하고 양보했다, 이 이야기는 자해필담이라고 하는 책에서 인용했다라고 열려실기술에서 밝히고 있는데, 자해필담은 조선 후기 인조 때 김시양이라는 사람이 여기저기서 들은 이야기를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자체가 근거가 없는 얘기죠. 근거 없는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나는 이걸 이 책에서 인용한 거야 라고 밝히는 정도의 양심은 보여줬는데 그래도 역사적 사실은 아니다. 양녕대군이 스스로 왕위를 양보한 거야. 이렇게 볼 근거는 없다라는 겁니다. 열려실기술 보면 한 가지 이야기가 더 나와요. 바로 그 둘째 형, 효령대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양녕이 미친 채하고 방랑하니까 그 다음 후순위자요, 효령이 그럼 난가? 한 거예요. 그래서 형은 아마 폐위될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갑자기 효령이 들어앉아서 글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글 읽는 모습을 아버지한테 보여주려고 한 거죠. 양녕이 폐위되면 다음 차례로 내가 세자가 될 거야. 난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양녕이 그 글 읽는 방에 들어와서 발로 툭툭 차면서 참 내가 어리석다. 너는
충령에게 아버지의 뜻이 있는 걸 모르느냐? 이 말을 듣고 효령이 아 그런 거구나 해서 곧 방을 뛰쳐나가서 절로 가서는 두 손으로 북 하나를 종일 두드려. 참 그래도 실망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될 뻔했는데. 또 한편에서는 아 내가 이렇게 어리석었나 뭐 이런 생각도 했겠죠. 그래서 이런 그 부끄러움, 실망감 이거를 이제 잊기 위해서 북 하나를 하루 종일 두드려서 그 북의 가죽이 부풀어 늘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북을 치면 북이 늘어나죠? 그래서 세속에서는 부드럽게 뭔가가 늘어져 있으면 효령대군 북가죽 같다 라고 하는 속설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연려실 기술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근거도 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연려실 기술을 지은 이긍익이 직접 들은 이야기를 여기다가 수록을 해놓은 거겠죠. 이런 이야기들은 다 근거 없음, 결과를 아는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요즘 같으면 픽션, 드라마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연려실 기술은 제법 재밌어요. 물론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읽기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번역이 돼 있어요. 번역이 돼 있지만 한문을 번역한 거는 읽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중요한 건 연려실 기술을 읽자가 아니라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라도 역사적인 사실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종이 엉겹결의 왕이 됩니다. 22살에 8월 10일 날 왕이 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왕위를 계승한 게 아니고 아버지 태종이 왕위를 물려준 거예요.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자기는 상왕이 됩니다. 왕과 상왕, 왕이 둘이 있게 된 거죠. 왕위를 물려주면서 신하들에게 이런 발표를 해요. 이 발표가 아주 고약합니다. 이 주상은 왕이 된 세종이에요. 주상이 장년이 되기 전에는 군사는 내가 친히 보고받고 결정할 것이다. 이때 세종 나이가 22살이거든요. 22살이면 장년 아니에요? 도대체 이 태종에게 장년은 몇 살일까요? 언제까지 자기가 이 군대와 관련된 일을 보고받고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나라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왕에게 떠넘기지 말고 의정부와 육조의 대신들이 의논을 해라. 그러면 그때 나도 그 의논에 참여할 거야. 아니 왕위를 물려줬으면 다 물려줘야지. 자기 역할을 남겨놓고 물려준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역할이 일이라도 있으면 세종이 받은 왕권이라고 한 건 전부 유명무실한 거예요. 상왕이 아버지가 나와서 결정하겠다는데 아들이 왕이 뭘 하겠어요? 그래서 허수아비 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걸 선의로 해석하면 세종이 왕이 될 수업을 못 받았잖아요. 세자 기간이 불과 2달 조금 넘었으니까 왕이 될 준비를 하지 못했어. 그러니 수습, 요즘 말로 하면 인턴 기간을 한번 거치는 게 좋겠다. 왕을 시켜놓고 내가 뒤에서 이 왕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고 코치도 하고 가르쳐가면서 왕을 만들어야지. 선의로 해석하면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선의로 보면, 이거는 태종은 말도 안 했지만 일부 어떤 사람들이 이런 해석을 하기도 해요. 세종이 갑자기 왕이 됐기 때문에 그 왕 위에 도전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먼저 누가 도전할까? 양녕대군과 그 지지자들. 갑자기 세자에서 폐위된 양녕이 자기 지지자들을 모아서 동생과 싸우려고 할지도 몰라. 그러면 내가 나서서 보호해줘야지. 또 한 가지는 글쎄 이거는 그 존재가 희미한데요. 자기 형제 중에 회한대군이 있어요. 태종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2번의 왕자의 난을 일으켰잖아요. 2번째 왕자의 난은 누구하고 싸운 거냐면 자기 바로 우의 형 이방간 회한대군인데, 이 회한대군이 이때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 이 정통성이 뭔가 부족한 셋째 아들이 왕이 됐을 때 전에 나하고 싸운 적이 있는 회한대군이 다시 흑심을 품고 싸우려고 대들지도 몰라.
라고 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세종이 즉위할 무렵, 그러니까 태종이 오랫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외척들 다 제거하고 이런 가운데에서 세종에게 도전할 세력은 없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거는 태종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뒷사람들이 꿈보다 해몽으로 하는 이야기라고 보고, 선의로 해석한다면 세종의 왕자 수업이 부족했기 때문에 인턴 기간을 가지려고 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고, 사실은 왕권을 물려주고도 자기의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게 좀 더 솔직한, 사실에 가까운 해석이 아닐까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문제를 일으켜요. 조선이 건국된 다음에 왕위에 상왕이라는 게 계속 있었습니다. 태조가 물러나고 정종이 즉위했을 때 정종이 왕인데 태조가 상왕으로 있었거든요. 정종이 태종에게 왕위를 물려줬을 때 태종이 왕이 되고 정종이 상왕이 되고 태조가 아직 살아있어서 태상왕이 됐습니다. 왕이 여럿 있는 상황이 계속됐는데 이때도 그런 거죠. 세종이 왕이 됐는데 태종이 상왕이 된 거잖아요. 태종이 상왕이 되고 세종이 왕이 된 이 상황은 앞의 경우와는 달라요. 앞의 경우는 언제나 왕이 실권자고 상왕은 그냥 명목상 있는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 상왕이 실권자입니다. 상왕이 실권자고 왕이 인턴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신하들이 이걸 어떻게 이 두 왕을 대해야 될지 갈피를 잡지를 못한 겁니다. 그 전에는 전부 왕한테만 보고하면 됐어요. 상왕한테는 뭐 그렇게 중요한 보고가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이번에는 상왕한테도 중요한 일을 보고를 해야 돼요. 더군다나 군사에 관계된 일은 내가 직접 하겠다 이랬으니까 군사에 관계된 일은 상왕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가르지? 이것도 문제가 되고, 둘 다에게 모두 보고를 하면 상왕으로 있는 태종이 뭘 이걸 나한테 보고하느냐고 화낼 것 같고, 또 보고하지 않으면 이거 군사에 관계된 일인데 왜 나한테 보고하지 않았어? 이럴 것 같고, 그래서 신하들이 좌불안석이 되죠. 그래도 어쨌거나 왕 상황이 있으니까 뭔가 일 있으면 보고하고 의논하고 이 관리들이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을 하다가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게 강상인이라는 사람한테서 비롯됩니다. 강상인은 그 시점에 병조 참판이에요. 병조가 뭐 하는 데죠? 군사에 관계된 일을 담당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군사에 관한 일은 상왕 태종이 내가 직접 결정하겠다 했으니 강상인은 모든 일을 태종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모든 일을 보고하지를 않은 거예요. 글쎄요, 강상인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뒤에 강상인이 이 일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데 그때 강상인에게 이런 혐의가 씌워져요. 군사에 관계된 일을 이원화하는 것, 상왕과 왕 둘에게 보고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태종의 이런 결정이 옳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네가 일부러 나한테는 보고하지 않은 거지, 이렇게 된 건데, 글쎄 강상인이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변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를 않았어요. 자, 1418년 8월 26일 날 갑자기 병조의 모든 관원들이 의금부에 하옥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왜 하옥되는지 몰랐어요. 의금부에 가서 조사를 받다 보니까 거기서 알게 되는 거예요. 태종이 군사에 관계된 일을 나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병조 관리들 전부 조사해.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청천벽력이죠. 더군다나 강상인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젊은 시절에 이방원의 가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이방원이 왕자의 난 두 번 일으키고 왕이 되고 이 과정부터 그 측근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강상인은 상왕이 나한테 그럴 리가 없어 아마 믿었을 거예요. 이 강상인이 이제 태종에게서 뒤통수를 맞게 되는 건데요. 병조 잠판으로 있던 강상인이 주모자로 지목이 돼서 옹진내, 옹진 서해바다에 진군으로 거기 병졸로 좌천이 됩니다. 이등병이 된 거예요.
국방부 차관이 이등병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이걸로도 부족해서 관노를 만들어 버립니다. 관청 노비를 만들어서 어디로 쫓아내느냐면 단천, 저쪽 함경남도 동해안 끝으로 쫓아버려요. 이걸로 끝나는가 했는데 관노로 있던 강상인을 석 달 뒤에 11월 달에 불러들여서 국문을 시작해요. 네가 끝이 아닌 것 같다. 네 뒤에 누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름을 대라고 고문을 하는데 강상인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나는 몰라요. 그랬더니 답을 줘요. 영의정 시몬, 그 동생 심정, 이러이러한 이름들이 나오고 대마도 정벌로 유명한 이종무의 이름도 이때 나와요. 이 사람들이 연루된 거지. 네 뒤에 있는 거지. 강상인이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그렇다고 자백을 해버립니다. 강상인이 죽으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울부짖으면서 한 말이 있어요. 나는 죄가 없는데 때리는 매를 견디지 못해서 이렇게 죽는다. 고문을 받으면 영혼이 사라지죠.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백을 하니까 살려줬을까요? 아니에요. 백관들, 관리들이 전부 있는 자리에 강상인을 끌고 와서 거열형이라는 걸 집행합니다. 사지를 두 팔, 두 다리를 수레에 매서 수레가 사방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나가게 하는 겁니다. 이래서 사람을 찢어 죽이는 형벌이에요. 강상인은 거열형을 당하고 그 당시 조정의 관리들이 그걸 다 지켜봐야 됐던 거예요. 나도 잘못하면 적고를 당하겠구나. 상황으로 있던 태종이 조정 관리들을 전부 모아놓고 공포 분위기를 만든 겁니다. 그 자리에 시몬은 없었어요. 시몬은 이제 사위가 왕이 됐습니다. 사위가 왕이 돼서 경사난내하고 있는데 경사가 하나가 더 겹쳐요. 영의정으로 승진을 해요. 가장 높은 관직으로 승진을 해요. 그리고 명나라로 사신으로 파견이 됩니다. 이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시몬은 명나라에 있었어요. 이제 시몬이 돌아올 때 태종이 국경까지 관리를 보냅니다. 국경에서 딱 조선 땅을 밟자마자 잡아와라 해서 의주에서 압록강 건너 의주에서 잡혀서 바로 의금부로 들어가요. 여기서 당연히 너 강상인을 시켜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겠죠. 그러니까 시몬이 강상인과 대지를 시켜달라고 요구를 해요. 강상인은 이미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몬이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명나라에 있을 동안 조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고 강상인이 죽음을 당한 것도 모르고 있었고 그러니 대지를 시켜달라고 요구를 하죠. 영의정을 고문을 해요. 압슬형이라고 해가지고 이 무릎팍 위를 허벅지를 지디기는 고문을 합니다. 이 고문 끝에 결국 자백을 해요.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백을 하니까 상황이 정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했지. 이런 혐의가 확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12월 23일 날 수원으로 압송을 하고 거기에서 자진,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합니다. 이러면서 왕의 장인이었던 시몬이 죽음을 당해요. 세종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몬의 죽음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그 사위이자 임금이었던 세종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이걸 조사하려고 한 겁니다. 날짜가 중요해요. 시몬이 수원으로 압송되고 자진하라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 12월 23일의 일입니다. 12월 25일 날 시몬을 수원으로 압송했던 관리가 돌아와서 시몬이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시몬이 목숨을 끊은 그 시간은 12월 23일 밤부터 12월 25일 아침 사이, 아마 12월 24일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12월 24일 날 세종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가를 조사해 봤습니다. 12월 24일 날 세종은 장인이 그런 죽음을 당할 때 무슨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12월 24일 날 임금이 세종이
수강궁에 문안했다. 수강궁은 태종이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거처하던 궁궐이에요. 이 수강궁으로 태종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박은, 이원, 맹사성, 허조, 조말생, 변계량 이런 고위 대신들과 연회, 잔치를 여는데 왕이 배석을 했다는 거예요. 술에 취해서 여러 사람들이 연작으로 시를 지었다. 이때 상왕 태종이 말하기를 추상이 지금 세종이 나를 성심으로 위로하니 내가 어찌 지극히 즐기지 않겠느냐. 다만 주상의 몸이 편안하지 못한 것이 염려될 뿐이다. 그러니까 세종이 잔치에 참석은 했지만 몸이 좀 안 좋습니다 해가지고 술을 안 마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태종이 지금 왕의 몸이 좀 편치 못한 게 걱정이 된다. 하지만 나는 즐길 거야 해가지고 태종은 술 마시고 춤도 춰요. 태종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세종이 신이 비록 술은 마시지 못하나 몸은 다 나았습니다. 안 불편해요. 이런 거예요. 상왕이 일어나 춤을 추고 여러 신하들 또한 일어나 춤을 추었다. 그 시간에 시몬은 수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죠. 이게 억지로 연회에 참석한 거였을까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부르지 않았으면 가지 않았을 거고 태종이 연회를 열지 않았으면 세종이 그 자리에 없었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종이 시몬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장인이고 지금 중전의 아버지인데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라는 정도의 말도 안 한 거예요. 이 잔치 사료에는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 12월 25일 날 세종은 무슨 일을 했느냐? 경연에 나갑니다. 신하들과 학문을 논하는 공부하는 그 자리에 가요. 그러니까 장인이 저렇게 죽었는데 세종은 그 다음 날 학교를 간 거예요. 경연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정도전이 쓴 고려사가 있는데 내가 그걸 읽어보니 없는 것만 못하다. 다시 고쳐 써라. 이런 명령을 해요. 시몬의 죽음과 전혀 관계없는 일상적인 업무를 한 거죠. 글쎄요, 저는 이 대목에서 세종의 인간미 없음을 봅니다. 남도 아니고 장인인데, 장인이 아버지에 의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있는데 그 아들은, 그 사위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려고 한 거죠. 세종의 인간미 없음. 저는 세종을 보면 이런 약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세종이 아무리 위대한 성군이라고 하더라도 인간미는 없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부인 소헌왕후 심씨가 문제가 되겠죠. 세종은 12살 때 결혼을 했습니다. 소헌왕후 심씨와 결혼을 했는데 그때 이 심씨의 나이는 14살이었어요. 그러니까 2살 연상이었던 거죠. 원경왕후 민씨도 태종보다 2살 연상이고 소헌왕후 심씨도 세종보다 2살 연상이에요. 이 정도면 뭐 조선 왕실의 뭐 가풍이 되는 건가요? 자, 어쨌거나 이 심씨는 할아버지가 특별한 사람이죠. 심씨, 할아버지가 심덕부라는 사람인데 심덕부는 고려 말부터 이성계와 행동을 같이 한 사람입니다. 위화도 회군을 할 때 참여를 했고 돌아와서 권력을 잡은 뒤에 창왕을 폐위하고 공양왕을 옹립한 부공신 9명의 공신이 있어요. 이 공신 1등이 이성계고 2등이 심덕부입니다. 이때부터 정치적인 동지관계에 있었던 거죠. 그 아들이 시몬이에요. 시몬은 뒤에 사위가 세종, 왕이 되면서 영의정까지 올랐다가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소헌왕후 심씨는 세종과 결혼해서 둘 사이에서 8남2녀, 아들 8명과 딸 2를 낳습니다. 14살에 결혼을 해서 18살에 첫 딸을 낳아요. 그리고 연이어서 문종, 정의공주, 수양대군, 안평대군, 임영대군 이렇게 거의 연년생으로 아들을 출산합니다. 그리고 24살 때 세종이 왕이 되면서 왕비가 돼요. 시몬의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조정에서는 시몬의 딸,
저 심씨를 그대로 왕비로 두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당연히 나왔습니다. 그때 이런 동정론이 나와요. 시몬이 비록 중죄를 지었으나 지금 중전은 이미 주상에 배필이 되어 아들을 많이 두었으니 요 시점에서 소나무가 낳은 아들이 셋입니다. 나중에 문종이 되는 맏아들과 수양대군, 안평대군 요 셋을 낳았었거든요. 이랬으니 어찌 다른 사람과 비할 수가 있으랴 해가지고 이 소나무 심씨는 그대로 두는 것으로 결정이 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와 자매가 4명이 있었는데 이 4명의 자매는 전부 관노가 돼요.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나머지 자매 전부 죽거나 노비가 되거나 그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 거죠. 그 다음에 세종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지를 않습니다. 장모와 처제가 되는데 세종에게는 이 사람들이 노비 신분에서 풀리는 것이 세종이 왕이 된 지 8년 뒤의 일이에요. 8년 동안 관노 신세를 면치 못한 거죠. 장인 시몬이 복권되는 것은 세종 때에는 안 이루어집니다. 문종이 왕이 된 다음에 외할아버지를 복권시켜서 비로소 죄인 명부에서 지워지게 됩니다. 이것도 세종의 비인간적인 면을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버지가 한 일이니 내 맘대로 고칠 수 없다. 이런 명분이겠지만 시몬이 억울하게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일이고 충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관노비 신분으로 있다고 하는 이런 상황을 빨리 해결해 주지를 않은 거죠. 비인간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최근에 세종대왕이 성군인가 아닌가 하는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성군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조선의 노비의 수를 늘렸다. 이런 주장이죠. 성군이라면 어떻게 노비를 줄이지 않고 더 늘릴 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저는 이런 평가가 비역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종에 대한 평가는 15세기에 살았던 한 사람으로서 또는 그때 한 국왕으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그때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지금 오늘날의 기준으로 수백 년 전에 어떤 사람을 평가하게 된다면 모든 면에서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종대왕이 ABC를 몰랐어요. 그렇다고 해서 세종대왕이 공부를 안 한 사람이 아니죠. 또 한 가지, 이런 평가가 허수아비치기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이 허수아비를 공격하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세종대왕의 모습을 그려놓고 그 모습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누구도 세종대왕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사람이라고 성군이라고 띄워놓고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종대왕의 본래 모습까지도 부정하고 비판하는 것은 온당한 태도가 아니죠. 옛날에 그러지 않았나요? 선생님들은 화장실에 안 가는 줄 알았다. 옛날에 순진했던 시절의 어린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서 나오는 선생님을 만났을 때 그 꿈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선생님이 보통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세종대왕의 인간적인 모습 또는 성격에 어떤 결함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왕으로서 훌륭했다. 15세기 시대적인 상황에서 올바른 결정을 하고 올바른 정책을 폈다. 이렇게 할 때 세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세종의 업적을 중심으로 세종이 훌륭한 임금이었다고 칭송만 하지 말고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그걸 깨가면서 세종이 훌륭한 왕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데 집중하지 말고
이 두 가지를 모두 아우르면서 종합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익 주는 역사 이익주였습니다.